자, 안녕하세요. 자, 날씨도 춥죠. 그리고 반갑지 않은 비도 오고. 자, 오늘하고 내일하고 간략하게 이틀 동안 이제 교사 임용 시험이 무엇인지도 설명을 해보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공부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 그래서 기본적인 이제 선행 학습이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임용을 준비하는데 처음 준비하는 분들도 있고, 그 전에 한번 봤던 분들도 있고, 그럴 텐데, 간단하게 임용 시험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될 게 뭔가.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나눠준 자료를 보면, 일단 임용 시험이 이제 어떻게 출제가 됐고, 그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프린트물 그 6페이지를 보시면요, 기출문제 분석이라는 프린트물 있죠? 그 6페이지를 보시면, 최근에 이제 기출문제라고 그래가지고 2014, 2015, 2016 이렇게 표로 나와 있죠?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보시면 이게 3년 동안 매번 계속 바뀌어 왔어요. 그래서 안 바뀐 건 이제 전공 점수가 80점이라는 것만 안 바뀌었고, 문제 수는 계속 바뀌어 왔는데, 이게 이제 그 2014년도에는 문항수가 26문항이 나왔고, 2015년도는 20문항이 나왔고, 2016년도는 이제 그 22문제가 나왔는데, 이제 연도가 이제 다른 건 뭐냐면 2015년도에 본 걸 2016년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임용 그 기준으로. 자, 그래서 거기에서 첫 번째로 교과교육론을 보시면, 교과교육론의 전체 점수가 24점, 22점, 24점으로 나와 있죠. 일반적으로 이제 그 교과교육론은 30에서 35%를 낸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이제 30%면 24점 정도가 이제 해당이 되는데, 그래서 교과교육론이 이제 가장 많은 이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대수학을 보시면 정수론, 선형대수, 현대대수, 이산수학이라고 이렇게 제시를 했고, 이 네 과목이 이제 대략적으로 23점에서 24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해석학도 이제 미적분학, 실해석학, 위상수학, 복수함수론이라고 그래서 이것도 22점에서 24점 정도가 제시가 됐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 30% 정도가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미분기하학과 확률통계 이런 식으로 해서 80점이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조금 이제 그 약간씩의 이제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과목이다 그러면 교과교육론, 현대대수학, 실해석학 이 과목이 가장 이제 많은 점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실해석학을 보시면 이 실해석학의 경계가 조금 모호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이제 미적분학하고 실해석학을 이렇게 분리를 시켜놨어요. 여기 그 프린트물에는 분리를 시켜놨는데, 이게 이제 보통 시험 영역 안에서 뭐가 나왔냐면 공시적으로 안 나오는 과목 중에 하나가 이제 미분방정식이라는 것은 시험 영역에 빠져 있는데,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미분방정식이 나왔다라고 해도 되고 안 나왔다라고 해도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따 프린트물에 이제 중에 한 문제가 있는데, 그 미적분학이라고 이제 분류한 것 중에 선적분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이 선적분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미분방정식에서 완전 미분방정식을 이용하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선적분에 나와 있는 이론대로 끌고 가면 내용이 좀 복잡하고 짧은 시간 내에 풀 수가 없는 문제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미분방정식은 시험 영역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미분방정식 문제는 절대 나오지 않는데, 지금까지의 그 시험 문제에서 보면 선형대수에서도 미분방정식의 형태가 한번 나온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선적분에서 미분방정식의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미분방정식 따로 공부 안 하더라도 기본적인 미분방정식의 원리는 알아두는 게 좋다. 내가 학교 다닐 때 그거 시험에 안 나온다 그래서 수강 시험 안 했는데 그거 가지고 고민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적분학을 알면 기본적으로 풀 수 있대 미분방정식의 원리에 의하면 좀 더 쉽게 풀 수 있는 이론인 거죠. 이제 그런 정도의 수준이니까 여러분들 긴장할 필요 없고 따로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만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런 정도로 나왔는데, 실해석학이라는 영역으로 놓고 보면 점수는 한 10점 내외가 출제가 됐고요. 미적분학하고 실해석학을 하나로 엮어주면 그 14점 내외로 시험 문제 출제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해석학 영역이 이제 그 높은 점수를 이제 반영하는데, 미적분학하고 실해석학을 굳이 구분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그 실해석학은 무엇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론적 배경을 좀 더 강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미적분학은 알고리즘을 더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미적분학에서도 실해석학에서도 미적분학을 다루기도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건 미적분학이라고 해서 고유로 이렇게 빼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은 어디에서 더 나누어서 미적분학은 따로 공부해 두는 게 좋습니다. 실해석학하고 별개로. 왜냐하면 실해석학의 이론적인 공부만으로는 미적분학을 공부하기에는 어려워요. 그래서 그 미적분학하고 실해석학을 같이 따로따로 공부를 해둬야 이쪽 파트를 해줄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이제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대수학이 11.4회가 계속 나왔었죠. 근데 이제 현대대수학 같은 경우도 뭐가 되는 거냐면 현대대수학만 공부를 하면 현대대수학 점수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대수학 같은 경우도 정수론하고 선형대수가 연계되어 있어요. 이산수학하고는 좀 별개로 칠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대대수학을 만약에 내가 정수론이 좀 약하다 그래서 정수론을 손을 놔야지 그러면 현대대수학의 70%는 포기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수론이 굉장히 중요한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점수가 뭐 4점이 나왔다 이걸로 보시면 안 돼요. 현대대수학의 배경적 지식으로는 정수론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선형대수는 조금 더 덜 한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현대대수학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수론을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체로 그 공부하는 이제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야 될 것이냐라는 것을 이제 놓고 보면 첫 번째로 이제 뭐 누가 뭐래도 중요한 과목은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교과기억론이 되겠죠. 절대적으로 24점이니까 뭐 절대 이거를 포기할 수 없는 과목이고요. 그래서 이 교과기억론을 학습을 해야 되는데 이 교과기억론은 굉장히 방대합니다. 굉장히 방대하고 그래서 뭐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느냐 이런 문제보다는 이 문제가 무엇으로 나오냐면 기본 이론을 얼마만큼 암기하고 있느냐 문제는 매년 하나에서 두 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마치 우리 학교 다닐 때 가로 집어넣기 같은 이와 같은 형태가 한 문항에서 이제 두 문항 정도가 나오는데 이 한 문항에서 두 문항 이 기본 이론을 하는 것 중에 이제 대표적인 내용이 수학교육학 신론이라는 책이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제시되어 있는 내용이고 이거 이제 이거 말고도 뭐 우정호 선생님 쓴 수학교육학 개론 등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보통 우정호 선생님 쓴 책은 한글로 다시 표기는 했습니다만 우정호 선생님 쓴 책은 한자어이기 때문에 조금 어투가 어렵고 생소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정호 선생님이 쓴 수학교육학 개론보다는 수학교육학 신론이 요즘 언어로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표현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공부하기에는 신론이 더 편리할 겁니다. 그래서 신론 정도를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내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론은 한 10번 공부해야 공부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론은 한 번 읽었다 그러면 읽은 것이 아니라 목차를 읽었구나. 두 번 읽었다 그러면 이제 책이 이제 목차 다음 정도를 읽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론 같은 경우를 공부하는 방법은 이제 수업하면서 계속 얘기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두 번까지는 그냥 읽어보는 게 좋습니다. 읽어보라는 얘기는 밑줄 긋지도 말고 노트 정리도 하지 말고 그냥 읽어보라는 얘기입니다. 알면 아는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 그렇다고 해서 뭐 이거 찾아보려고 하시지 말고 일단 읽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두 번 정도 읽다 보면 이제 뭐가 될 거냐면 조금 친근감이 갈 거예요. 이 책에 대해서 좀 친밀감이 가고 무슨 내용이 나와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이나 네 번째 읽을 때 노트 정리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노트 정리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공부하면서 가장 큰 오해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트 정리를 해놓고 나서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나중에 노트를 보려고 해요. 그래서 나는 노트 정리는 노트를 나중에 공부하기 위해서 보라는 목적이 아니라 자기가 공부한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 목적이지 나중에 보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신론은 한 10번 정도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3번, 4번 정도에 읽었을 때 노트 정리를 하게 되면 이제 조금 체계성이 잡혀지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노트를 보게 되면 뭐가 되냐면 최초에 공부한 것보다 점점 실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책을 계속 봐야 돼요. 책을 계속 봐야 되는데 한 5, 6번 정도를
이제 자세하게 보게 되고, 그다음부터는 뭐냐면 필요한 내용을 찾아서 보는 형식으로 공부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론은 시험 보기 전날까지 계속 봐야 될 내용이 신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나중에는 사전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뭐 또 사전 공부한다고 옛날처럼 찢어가지고 뽑고 그런 일은 없죠. 그래서 사전처럼 늘 들고 다니면서 보고 필요할 때마다 보고 하는 형식이 신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시험 문제는 한 문제 정도가 나올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책 한 권을 봤는데 한 문제 정도 나오면 고비용 저효율이죠. 그런데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봐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강추하는 거예요. 내가 뭐 이 저자하고는 나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정리하시고, 노트 정리는 노트 정리도 이제 나중에 이제 계속 얘기하겠지만, 노트 정리는 한 번으로 멈추지 않는 게 좋은데요. 이제 노트는 내가 장가를 일찍 가가지고 우리 애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가지고 큰 애가 중학교 3학년인데 이제 고2로 올라가서 생각보다 동안이죠. 이제 올라가길래 그러면은 아빠가 노량진이 노트 값이 싸니까 내가 사다 주마 그래가지고 했더니 노트가 3종류 정도가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노트 정리에 대한 이제 하는데 3가지 종류가 나오는 게 있는 게, 이렇게 그냥 줄 그어져 있는 종류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줄 그어져 있는데 반으로 나눈 거 하나, 그 다음에 백지, 이렇게 이제 3가지 종류. 근데 여러분들한테 노트 정리는 2가지를 활용하는 게 좋아요. 이 백지 같은 경우에는 뭐를 하라는 것이냐면 일종의 그림을 그리듯이 또는 도표를 만들듯이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지 같은 경우는 큰 거보다는 조금 사이즈가 좀 작은 거를 하는 것이 좋겠죠. 근데 너무 작아도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이제 주머니 속에는 안 들어가지만 가방에서 언제든지 빼가지고 전철 타거나 버스 타면서 이렇게 읽을 수 있도록. 근데 글씨가 너무 작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 같은 경우는 멀미하는데 글씨가 너무 작으면 아무래도 불편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큰 그림, 뭐 예를 들어서 수학 교육 심리학이다. 그러면 심리학에는 뭐 피아제가 있고 누가 있고 뭐 또 이런 식으로도 구할 수 있고, 또는 이것을 갖다가 뭐 구성주의도 있고 뭐 형태주의도 있고 무슨 주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나눠주는 방법도 좋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그림을 그려주는 데는 백지가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잡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가볍게 이제 공부하는 게 좋고, 이런 것들을 갖다 좀 더 디테일하게 쓰겠다 그랬을 때 이제 줄을 긋는 게 좋는데, 노트는 여하튼 편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불편하면 다 싫죠. 그러니까 뭐 나 같은 경우는 휴대폰도 옛날 2G를 더 좋아합니다. 기능이 없어서 나같이 이제 전화하고 하는 사람만 이제 제일 좋아하는 건데, 이 말을 이제 하는 것은 여기에다가 노트는 내용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이 남아도 한 공간 안에 이 안에 내용이 다 집어넣는 게 좋고, 이게 만약에 그 공간이 요 안에 좀 부족할 것 같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포스트잇이나 이런 거를 활용을 하거나, 또는 종이를 갖다가 붙여가지고 접혀서 해서 하여튼 한 페이지 안에 펼쳤을 때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도록 다음 페이지에 넘기지 않게 그렇게 해서 노트를 이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이제 그 3번, 4번 읽었을 때쯤에 신론을 이렇게 서서히 준비해 두는 게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노트 준비를 할 때는 가능하면 이렇게 조금 더 뭐 3대 1도 좋고요. 4대 1도 좋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이제 노트 정리를 하라는 건 뭐냐면, 여기다가 정리를 해두고 여기 공간을 비워두는 공간을 만들어 놓으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언젠가는 처음에 할 때보단 2번째 할 때가 어떻습니까? 조금 더 내용도 더 많이 알고, 그 다음에 언젠가는 또 여기에서 수정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또는 채워 넣어야 될 공간들도 필요하겠죠. 그러려면 그러한 공간들을 만들어 놓으라는 거죠. 처음부터. 그러면서 이제 필요할 때마다 그 공간을 갖다가 채워 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노트를 갖다가 하는 거죠. 노트 정리를 하되,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트 정리의 목적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중에 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정리해 주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정리하는 것들을 만들어 놓는 공간으로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이거 신론은 반드시 요걸 만들어 두는 게 좋아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무엇이 되냐면, 우리가 시험을 봤다 그러면 상중하의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상중하의 기준은 뭐가 되겠습니까? 하여튼 뭐 우리가 상중하는 어렵다, 보통이다, 쉽다 뭐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쉽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냐면 즉각적인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알고리즘화 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어떤 암기 내용에 의해서 암기를 했더니 바로 즉각적인 뭐가 나올 수 있는 거. 답이 나오는 문제가 쉬운 문제가 되겠죠. 그럼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한 번만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고를 해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왔을 때 중과 상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가 되는 거냐면 기본적인 이론 하나만 가지고는 답을 쓸 수 없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론이 2개, 3개가 막 섞여서 나오는 문제들은 교과기용론에서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교과기용론에서 서술형이나 논술형 같은 데서 좋은 답이 나오는 방법은 무엇이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올 때는 첫 번째로는 이론적인 배경이 좋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하는데 누구의 이론에서 했다라는 말과 그냥 쓰는 것은 점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론적 근거를 이제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론적 배경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신론으로 커버를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거는 경험인데 경험은 쉽지 않죠. 그래서 이 경험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런 것에 관련된 책들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제일 좋은 것은 지도서입니다. 그래서 교사용 지도서보다 더 좋은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사용 지도서는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단점은 뭐냐면 책이 너무 많다는 거죠. 장점은 굉장히 모든 것을 다 지도서를 보면 시험 볼 때 못 쓸 내용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도서를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서를 이제 공부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제 무엇이 이제 될 수 있냐면 이 지도서의 장점은 무엇이 됐냐면 역사적 발생적 과정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미래 것도 나와 있고요. 또 현재 학생들이 어떤 반응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어떤 점에 유의해야 된다는 유의점도 나와 있고요. 하여튼 관련된 모든 내용들이 요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뜬구름 잡듯이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선 굉장히 좋고 두 번째로는 말이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굉장히 쉬운 말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도서를 볼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지도서는 이제 몇 권이 돼요? 중학교 1, 중2, 중3. 그 다음에 수1, 수2. 미적분 1, 미적분 2. 그 다음에 기하와 벡터, 확률과 통계. 고급 수학 1, 고급 수학 2. 11권밖에 안 되죠. 부담스럽죠? 그런데 이 책 한 권을 읽는 건 신론 한 반 읽는 것보다 더 속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서는 여러분들 그리고 또 지도서의 최대 장점은 아마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느꼈던 것들이 그대로 배어 있어요. 배어 있기 때문에 절대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두께에 비해서 책이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내용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지도서가 제일 좋습니다. 물론 뭐 이것에 관련된 지도서를 보완해 줄 수 있는 문제가 뭐냐 그러면 교재연구론 같은 경우가 보완해 줄 수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이 많은 사람은 덜 어려울 수 있지만 경험이 적은 사람 입장에서는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거는 요약해 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약본이 꼭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볼 때는 지도서를 이제 보시는 게 좋고. 그래서 이거를 보는데 이 지도서는 지금 일찍 보시는 것보단 아까도 얘기했듯이 신론을 한 3-4번 정도 읽었다. 어느 정도 내가 신론에 대해서 조금 이론적 배경이 좀 갖추고 있다라고 했을 때 지도서를 보는 것이 공부하는데 효율적이고요. 지도서는 뭐 어떤 참고서가 어떤 교과서가 어떤 출판사가 좋을까 뭐 이런 것보단 어느 출판사든 일관성 있게 한 군데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냐면 다양성을 위해서 여러 개 출판사를 봐야지 하고 보시면 나중에 전체적인 내용이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혼돈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출판사 거를 쭉 보시면 그 저자들이 일관되게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과 뭐 수1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 않고 연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출판사는 어느 것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대신 한 권만 선택하라는 얘기고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뭐 대한민국의 절대 지존이 누구냐 이런 건 모르겠지만 그래도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신론 저자의 스승입니다. 신론 저자의 공통 스승은 딱 한 명이에요. 오정호 선생님이 맨 탑에 있습니다. 내가 이분이 절대 지존인지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뭐 힌트를 준다면 그 정도입니다. 하면 꼭 내가 책 장사하는 것 같아서 거기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보실 때는 지도서 같은 경우를 이제 보면 이 내용이 나오는데, 문제는 이제 요 내용들이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것을 어떻게 답안지에 작성하느냐죠. 공부는 많이 했는데 어떻게 이제 작성할 것이냐가 가장 큰 관건이고, 그 다음에 답안지가 공간이 서술형은 4줄입니다. 그 다음에 논술형은 15줄이에요. 그러면은 4줄 안에 모든 걸 정리해 놔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뭐가 돼? 연습이 요구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연습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요 프린팅을 하나씩 나눠드렸죠. 이게 이제 나중에 수업할 때 숙제 노트입니다. 이게 이제 보시면, 이거는 이제 전공 부분을 위해서 만든 노트입니다. 이게 교과기용은 용은 아닙니다만. 그러면 공부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수학의 시작은 뭐냐면 문제를 쓰는 것부터가 시작이다. 그래서 문제를 쓰는 것을 이렇게 눈으로 놔둔 겁니다. 이거 쓰시라고. 그래서 이따가 이제 전공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문제를 이제 구성한다는 건 여러분이 구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나와 있는 걸 가지고 하는데, 이게 교과교육론하고 전공은 약간 다르지만 우리가 조금 이제 방향을 잠깐 틀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이제 문제를 할 때는 수학 교육에서도 이제 강조되는 것 중에 하나는 발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를 이제 요구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냥 단순 무식하게 얘기하면 수렴적 사고는 답이 하나인 거고 발산적 사고는 답이 다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시험 보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채점이 객관적이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군가는 억울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가장 좋은 건 뭐예요? 객관성이 보장돼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전공은 대체로 수렴적 사고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수렴적 사고를 요구하는 학습 방법 중에는 제일 좋은 교육을 학습하는 방법에 가장 좋은 방법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학자들마다 다 다르니까. 그런데 수렴적 사고를 요구하는 문제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폴리아의 뭐예요?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이게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노트를 이제 거기에 기초해서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저거 하는 것을. 그래서 이 수렴적 사고를 요구한다라고 할 때 폴리아 문제가 나오면 문제를 구성한다를 얘기를 하다 일로 나온 게 뭐냐면, 폴리아의 문제 해결 과정 4단계가 문제 이해, 계획 수립, 실행, 반성의 단계죠. 근데 이제 여기에다가 문제를 쓸 때는 문제 이해 개념을 작성하는 훈련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주어진 조건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작성해 보는 거죠. 여기에다가 이거를 이제 작성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점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좋은 점들이 많은데, 가장 이제 큰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뭐가 될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경험해 봤겠지만 문제를 풀고 났는데 정작 답을 안 쓸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는 다 풀었다고 생각했는데 답이 엉뚱한 경우가 나올 때가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내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집중력이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집중력이 이제 부족하다라는 얘기는 문제를 풀다 보면, 문제 속에 빠져들다 보면 자기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답이 예를 들어서 X를 구하시오 그랬는데 문제를 풀다 보니까 치환해서 T라는 문제로 바꿨다라고 치자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다 풀고 나면 T를 구했죠. 그래서 거기서 멈출 때가 많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내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집중력 부족이라고 표현을 쓰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결론이 나와 있으면 이 결론을 갖다가 밑줄을 그어본다든지 써본 사람들은 이거와 T와 X가 맞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개선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굉장히 없앨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문제 이해를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처음에 문제로 구성하라는 말의 뜻이 이제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해보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정리는 절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수업 들었다라고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연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연습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되고, 그 연습하는 이제 노트 중에 하나로 아까 이제 내가 여러분한테 제시했던 것이 이런 이제 훈련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이런 거를 정의해 놓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관련 이론 및 정리라고 이제 정리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여기에다가는 이제 아까도 그랬지만 이 문제가 나오면 그 다음에 무엇을 얘기를 해야 돼요?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겠죠. 이제 폴리아 말에 의한다면. 근데 폴리아 말에 의하면 이제 뭐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풀어봤던 또는 관련된 이론들을 동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에 의존하는 겁니까? 경험적 자기의 학습 경험에 의존하게 되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내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정석을 다 외웠던 애들이 있는데 항상 수학은 못합니다. 관련된 이론은 나보다 훨씬 더 많이 아는데 항상 수학은 나보다 못해요. 물론 내가 영어를 못해서 문제였지만. 그러면은 이런 문제들이 이제 나오는 요인들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 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관련된 이론을 쓰는데, 이 물론 관련된 이론만 가지고는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관련된 이론을 모르면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죠. 이것만 가지고는 문제를 풀 수 없지만 얘를 모르면 아예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엇과 관련된 이론들을 여기다 정리해 보는 거죠. 근데 이 정리하는 것들도 이게 시험장에서는 내가 지금 말한 이런 것들을 쓸 시간이 없어요. 임용시험은 1점당 2분 30초 정도가 주어집니다. 1점에 2분 30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생각보다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장 가서는 이게 전부 다 정리하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서 나와야 돼요. 그리고 바로 계획 수립이 실행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되려면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처음에는, 그래서 이 말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처음에 한두 달은 열심히 잘합니다. 하다가 이제 지치죠. 지치니까 이제 뭐가 돼? 요거 손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한 3, 4개월 지나다 보니까 진짜 효과 보네 그래. 그러다가 이제 또 안 씁니다. 이제 잘 되니까. 이거는 계속 꾸준하게 가야 돼요. 자기도 모르게 뭐 여러분들 문제 풀 때 뭐가 됩니까? 중고등학교 문제 풀면 두수, 세수 막 내다보잖아요. 그냥 쭉 해서 손으로 안 풀더라도 웬만한 거 암산에 의해서 답이 나오죠. 시험장 가서 그렇게 나와야 돼요. 시험장 가서 검토? 불가능하죠. 지금 문제 풀기도 바쁜데 언제 검토가 됩니까? 그러니까 문제 시험장 가서 실수도 안 해야 되는 거죠. 실수도 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풀이하는 과정이 일목요연하게 그냥 뭐예요? 바로바로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오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이 되면 여기에다가 그림을 그리든지 표를 만들든지 또는 그냥 말을 하든지, 그래서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작성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작성을 해보는 거죠. 한 4-5줄에 걸쳐서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겠다는 걸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푸는 겁니다. 문제를 푸는데 이 내용을 풀 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절대 연필로 하지 마. 또 연필로 하지 마니까 샤프로 해야 되지. 그러시지 말고 지울 수 없는 걸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수정액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왜 중요하냐면 이 내용이 나올 때 여기서 펜으로 쓰게 되면 일단 틀려더라도 이렇게 지워버리는 건데, 펜으로 쓰는 것의 최대 장점은 지우기가 불편하죠. 지우기가 불편한 대신에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기 노트 안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틀리더라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틀렸는지가 나오는데, 지우개로 지워버리는 사람은 그 다음에 자기 생각도 마찬가지로 지워져요. 내가 어떤 생각을 했었지 이게 빨리빨리 떠오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하면서 자기가 오류를 범할 때, 나중에 이제 오답 노트 얘기하겠습니다만, 오류를 범할 때 오류의 원인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시험 문제 풀다가 틀렸어요. 그래서 해답지 보고 이해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문제 풀면 또 뭐가 됩니까? 또 틀리죠. 오답 노트 만들었는데도 또 틀립니다. 그거는 틀리는 이유는 뭐냐면 원인 분석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오류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여기에다가 내가 어떻게 풀고 있는지 내 생각이 고스란히 드러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는 연필로 하시지 말고 펜으로 합니다. 연필로 하는 것은 뭐만 할 때 연필로 쓰는 거예요? 사랑할 때만 연필로 쓰는 거. 여러분 잘 모르는구나.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라는 노래 있는데
아세요? 세대가 나하고 유사해서. 자, 농담이고. 자, 다시. 여러분들이 이런 거 얘기할 때는, 공부하실 때는 가능하면 연필을 쓰시지 말고 펜을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펜으로 자기 생각을 정리해야 나중에 틀린 부분이 나오더라도 고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공부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항상 할 때 문제를 구성이 되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거와 같이 이 문제가 무엇이더라, 그러면 이것에 대한 관련 이론들이 있겠죠. 근데 관련 이론이 있는데 이 관련 이론이 작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쓰니까 굉장히 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짧을 때야 쓰면 되지만 길 때는 쓸 수가 없으니까 그때는 이제 누구 이론, 무슨 이론 이런 것들을 타이틀만 적어 놓는 겁니다. 그 타이틀을 적어 놓는 순간 자기가 이미 그것에 관련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갖다가 써보는데 여러분들이나 나나 출제위원들이나 공통점은 수학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수학하는 사람들 길게 쓰는 거 어때요? 별로 안 좋아하죠. 좋아합니까? 우리 좋아하는 게 뭐예요? 1뭐, 2뭐, 3뭐 이렇게 딱딱딱 단문으로 쓰는 게 좋죠. 교육학 선생님한테 그 말 했더니 무식한 놈 그러더라고. 근데 수학은 단문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용을 할 때 길게 써서, 교육학자는 길게 써서 뭐 말을 막 이어붙이려고 하시지 마세요. 그냥 필요한 말이 있으면 첫째 뭐, 둘째 뭐, 셋째 뭐 이런 연습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간략하게 항상 뭐 해보는 거, 정리해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아, 이게 혹시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막 길게 쓰고 덧 쓰고 붙여 쓰고 하는데 전문가들입니다. 그분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 하면 하고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여기다 막 덧붙이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그런 연습들이 이제 여기에서 문제로 하면서 써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마지막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발산적사고 수렴적사고인데 전공 교과 경로는 무엇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습니까? 발산적 사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죠? 다시 말해서 정답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답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말은 정답을 그분들은 만들어 놓습니다. 만들어 놓는데 그것만이 정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시 답안인 거지 그분들한테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얘기를 할 때 그분들하고 여러분들의 답이 틀리더라도 여러분들의 생각이 옳다라고 판정이 되면, 타당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점수로 연결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아까 내가 꼭 여기다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이론적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각이 개똥철학이냐? 아니면 이 사람의 이론이 타당하냐? 이것의 근거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쓴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구의 이론에 의하면 이와 같은 배경적 지식을 써두면 좋아요.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답안 작성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디테일함에서는 절대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 나갈 때는 여기에다가는 관련된 이론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됐죠? 특히 뭐 이거 스타디할 때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누가 그러는데 어떤 선생님이 그러는데 해가지고 막 목소리가 커요. 그리고 임용시험 한 두세 번 봤다고 그러니까 괜히 뭐가 되니 움츠려. 그럼 이제 자기 생각이 어떻게 되기 시작합니까? 자기 생각을 자꾸 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자신감도 상실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되냐면 문제 하나 풀 때마다 무슨 생각이 되냐면 내게 진짜 맞을까 하는 이제 두려움이 앞서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럼 공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는 항상 자신감 있게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도 연관성만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자신 있게 문제를, 답안지를 서술해 나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감 있게 서술해 나갔을 때 최대 장점이 뭐냐면 이제 이때는 혼자서 어렵다면 전문가한테 물어보는 게 좋죠. 뭐 여기서 전문가는 학교 교수님도 될 수 있고 뭐 앞에 있는 이모 씨라는 사람도 물어봐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고 났더니 여기에서 이 이론은 맞는데 여기에 대한 이것은 이 내용과 좀 타당성이 적은 것 같다. 그래서 이 타당성을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이제 받아가면 무슨 생각을 하시면 안 되냐면 그냥 답 가르쳐 주지. 그냥 뭐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이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절대 여러분들이 여기서 교과 경론에서 발산적 사고를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답 찾으려고 노력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신 있게 펼쳐야 됩니다. 그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공부하시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지도서를 공부하면 이게 서술형이 됐건 논술형이 됐건, 논술형이라고 해서 아주 어렵다는 뜻이 아니에요.
논수령에 가면 갈수록 발산적 사고가 점점 뭐가 돼요? 요구가 되는 거고요. 기입형은 100% 수렴적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기입형은 수렴적 사고고, 그 다음에 서수령은 반 정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수렴적 사고, 정답이 있는 거 한 2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다양한 사고를 요구하는 게 2점, 이렇게 해서 4점이 구성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이제 제시해 주는 거고, 논수령도 그 수렴적 사고를 요구하는 점수가 꼭 나옵니다. 왜냐하면 논수령이 10점짜리이기 때문에 10점짜리 문제는 뭐가 되냐면 이게 여기에서 굉장히 큰 점수죠. 뭐 이게 합격, 불합격이 좌지우지 될 만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누구에게 0점에서 10점이 나와버리면 굉장한 데미지를 입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런 경우에는 그 수렴적 사고처럼 간단한 이론만 알면 답을 쓸 수 있는 문제들도 같이 거기서 제시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제시가 되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간단 명료하게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가면 갈수록 뭐가 되냐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발산적 사고 또는 교사로서의 어떤 역량, 수학 교사로서 얼마만큼 이 사람이 준비를 하면서 공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건데 당신은 수학 교사로서 얼마만큼 준비했습니까? 정답이 없죠. 그 나름의 뭐예요? 철학이 요구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는 게 좋고, 아까도 했지만 이런 거를 하기에는 가장 좋은 교재 중에 하나는 교사용 지도서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니까 이 내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대수학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대수학에서는 누가 뭐래도 대수학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건 정수론입니다. 뭐 아까 이게 점수가 기입형 2점짜리가 나올 수도 있고 서술형 4점짜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한 문제 정도가 나올 거로 예측이 되는데 한 문제 정도가 나오니까 덜 중요하거나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 자체가 곧 무엇과 연관이 되냐면 현대 대수학과 연관이 되죠. 우리가 여기서 말한 현대란 무엇을 얘기합니까? 20세기 수학을 얘기하는데 이때 20세기라는 말은 어렵고 더 쉬운 말은 현대라는 이름을 타이틀을 붙이게 된 결정적인 사람은 칸토르고요. 그래서 칸토르 이후의 수학을 추상수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칸토르가 이제 추상화를 시켜놓은 거죠. 그래서 현대 대수학이라고 뭐 여러분들이 아마 원서로 공부하신 분들은 모던 엘제브라라는 타이틀보다는 대부분의 책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앱스트랙트 엘제브라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20세기 수학은 대부분의 수학이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추상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뭐 추상대수학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대수학에 대한 나오는데 대수학에서 군환, 보통 이제 나도 강의는 군환으로 강의를 합니다. 군환으로 이제 강의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이 나오는 게 환군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이제 환군으로 가는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환에 대한 그 추상화가 이루어진 배경은 뭐냐면 정수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정수의 성질을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환의 개념이 도출이 된 거고요. 그리고 환에 대한 문제를 하다 보면 뭐 단위원, 단원 나오다 보니까 이제 단원, 군 나오고 그러니까 무슨 이론이 나오게 되면 군에 대한 개념이 자연스럽게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환군을 강의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공식처럼 군, 환체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요즘은 환군, 환체 이런 식으로 강의한 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수론 수업을 하고 환 개념 얘기하고 군으로 넘어가서 군 얘기하고 다시 환으로 가서 체론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자연스럽다. 역사적인 발생 과정도 그렇고 뭐 그래서 그렇게 강의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이러한 모든 배경에는 무슨 개념이 있다? 정수적 개념이 이제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나 학교 다닐 때 뭐 정수론 교수님 때문에 뭐 정수론 못했어, 난 포기했어, 뭐 절대 안 됩니다. 하여튼 정수론 포기는 곧 무슨 포기와 동일하냐면 대수 포기와 동일한 겁니다. 그럼 뭐 여기에서 대략 한 15점. 그러면은 15점 포기해도 65점 다 맞추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손 놓는 거죠. 그래서 절대 무엇을 포기하면 안 된대요? 정수론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대수는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데 여기서 그래서 정수론 개념으로부터 현대대수학 개념으로 어떻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느냐 이런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를 더 한다면 아까 이제 해석학 얘기까지 여기를 조금 붙인다면 아까 4개 얘기했듯이 20세기 수학은 물론 해석학은 20세기 해석학 안 합니다. 그 이전 해석학을 얘기합니다만 그 20세기 수학의 기초가 된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구라고 했어요? 20세기 수학이 기초가 되는 것은 칸토르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뭐 여러분 혹시 칸토라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나는 그냥 이 사람의 독일어로 그냥 칸토르라고 하고 영어로 읽으면 칸토라고 하는데 영어를 원체 잘하기 때문에 나는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읽겠습니다. 반응들이 이렇게 뜨거운데요. 자, 칸토르가 이제 돼서 칸토르 이후에 수학이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과목은 위상수학입니다. 해석학보다는요. 그래서 위상수학이 이제 굉장히 커다란 이제 변화를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오늘날의 위상수학을 만든 사람은 칸토르라고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칸토르 얘기를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칸토르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칸토르 하면 떠오르는 얘기는 집합론이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객관식 시험일 때는 위상수학에서 위상수학 파트에서 집합론이 한 문제씩 나왔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뭐 그만큼의 여력이 없습니다. 여력이 없기 때문에 보통 이제 집합론을 이제 조금 적었는데 집합론은 뭐 좀 얘기를 한다면 시험에 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과목입니다. 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집합론의 기본적인 원리들은 꼭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내가 집합론에 꼭 알아야 될 강의는 내일 내가 이렇게 요약해서 꼭 알아야 될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할게요. 이 집합론에 대해서는 꼭 알아둬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대수적인 연산을 한다든지 위상적 연산을 한다든지 또는 해석학적인 연산을 할 때 집합론적인 사고는 보통 강의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근데 이 집합론이 어떻게 적어되냐면 집합은 여러분들은 언제부터 배웠어요? 여러분 뭐 최근에는 고1 때 배웁니다만 여러분은 중학교 때 배웠죠. 그렇죠? 나는 초등학교 때 배웠어요. 별로 나는 너무 우리는 영재들이라 국가에서 너네들은 영재니까 그래서 3차 교육과정 때 수학을 공부를 해서 너무 어렵게 수학을 공부를 했는데 그때는 뭐 우리 초등학교 때 뭐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이런 거 다 배웠습니다. 뭐 그다음에 중학교 때 규律법, 대우법 뭐 다 배웠고 다 배웠는데 물론 아는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얘기를 하면 이게 내가 여러분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중학교 때 집합 처음 할 때 집합 배웠죠. 고등학교 때 또 뭐가 나옵니까? 집합 나오죠. 대학 때 들어가서 또 뭐예요? 집합론 하죠. 그런데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 때로 은근슬쩍 밀어놓습니다. 고등학교 가면 또 기본적인 건 중학교 때 했지 하고 또 중학교로 슬쩍 밀어놓습니다. 대학교 가면 여러분 수학학과 수학과나 수학교육학과 나오고 뭐 수학에 대해서 좀 알고 뭐 집합 이런 거 기본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도 슬쩍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가 되냐면 다른 개념 중심보다는 검증 중심으로 넘어가 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형태가 되냐면 집합적 사고가 잘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집합을 왜 배우는지도 잘 모르고 우리가 보통 집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현상들을 조직하는 것이 집합적 사고의 가장 큰 목적인데 그 조직하는 것들이 대체로 약해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약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 얘기를 할 때 여기 이제 위상까지는 포함이 됩니다만 얘기할 때 이건 집합에서 이렇게 넘어가죠 라고 하는데 자기만 모르는 것 같으니까 뭐가 돼요? 그냥 넘어가죠. 알고 보면 옆 사람도 모르고 뒷 사람도 모르고 앞 사람도 모르는데 그냥 암묵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끔씩 용기 있는 분이 질문을 하죠. 아니면 그냥 넘어가거나 조금 더 성의 있으면 집에 가서 공부하거나 아니면 원래 이런 값도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집합의 기본적인 내용이 자신이 없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확신이 없는 거죠. 본인 스스로가. 확신이 없으니까 다음 내용 전개가 어떻게 돼요? 어려워지고 자기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합을 학문적으로 봐야 되고 뭐 프루프해야 되고 이럴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지만 집합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들은 알아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시험에 안 나오니까 시험에 안 나오는데 학원에서 그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강의 글지 않아도 시간 부족하죠.
그러지 않아도 시간 부족한데 안 나오는 과목까지 강의한다? 이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 부분에서 약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2월 달에 집합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안 해도 된다고 얘기했죠. 뭐 증명 못 해도 됩니다. 증명 못 해도 되니까 집합에 대한 기본적인 알고리즘, 이런 거 어디에서 많이 봤던 거, 이런 내용들은 반드시 다 뭐가 해야 되냐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최소한의 알아야 될 내용이 뭐가 있지라고 궁금하다면 집합론 책보다는 위상수학 책을 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최소한 알아야 될, 현대대사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뭐로 봐야 되는데, 위상수학이 제일 좋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칸토르가 위상수학을 열었다라고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그랬죠. 그만큼 위상수학과 무엇은 집합론은 깊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나와 있는 기본적인 내용만 알게 되면 현대대수가 됐건 해석학이 됐건 무슨 과목을 하는데 집합론이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 없다 그러면, 전체를 보기 어렵다 그러면 무엇부터 보는 것이 좋냐면 위상수학의 앞에 부분에 나와 있는 집합론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집합론을 보실 때 한 10페이지 정도로 집합론이 요약됐다. 요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한 20, 30페이지 정도 되어 있는 걸로 집합론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됐죠? 오케이? 그래서 전공의 가장 기초가 되는 집합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수와 해석학의 차이점부터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수와 해석학의 차이점이 뭐냐. 물론 영어도 틀리고 한글도 틀리고 다 틀리죠. 가르치시는 분들도 틀리고.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이 있었으면, 혈액형에 관심이 있듯이 조금 더 관심이 있었으면 아마 성격들도 다를 겁니다. 이제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러면 대수학과 해석학의 가장 큰 차이는 연산 문제인데, 대수에서는 연산은 유한적 사고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질적으로 1학연산 5와 2학연산밖에 안 합니다. 오케이? 그런데 해석학에서는 연산의 개념에 무한의 개념이 추가가 돼요. 다시 말해서 대수학에서는 이런 거 없죠.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1, A2, AN 급수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는 대수학이 없습니다. 근데 해석학에서는 나오죠. 그래서 해석학과 대수학의 가장 커다란 차이는 무한적 사고에 대한 개념이 있느냐와 없느냐의 차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에 따라 약간씩 다르지만 근본적인 차이가 여기서 나타나는 건 무엇이 되는 거냐면 거리 개념입니다. 거리 개념. 다시 말해서 해석학에서는 무엇이 주어져 있냐면 거리 개념이 들어가 있는데, 대수에서는 무슨 개념이 없냐면 거리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대수 문제를 다룰 때 거리를 활용하는 건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우연히 맞출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거리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다루는 일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도 또 유한, 무한 그랬더니 또 가끔가다 어떤 오해를 하냐면, 대수는 유한 셋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셋은 무한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연산과 관련된 내용이 유한적 사고만 다룬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수에서는 무슨 말이 나오냐면, 유한까지만 정의되어 있고, 무한은 0이다라는 언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무한은 0이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유한의 끝을 모르죠. 유한의 끝을 모르다 보니까 이제 어떤 표시로 나타나냐면, 아마 여러분들이 다항식 환해라는 거 혹시 배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나가요. 표현법이. 근데 이런 표현법이 나가는데 여기에서 점점점점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오해를 하냐면 무한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유한의 끝을 모르기 때문에 유한의 끝을 못 써놓는 거예요. 이건 무한적 사고가 아니라 그리고 이 표현이 그 뜻이에요. 몇 번째까지만 논의하겠다. n번째까지만 논의를 하겠다는데 n의 끝은 모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한적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들이 대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다룰 때 대수와 얘기를 할 때는 해석학에서 썼던 원리가 대수학에서는 적용될 수 없고 대수에서 썼던 원리가 해석학에서는 별로 도움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이러한 차이점들이 무엇인가를 알고 공부를 하게 되면 공부할 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과목마다의 성향이 있다는 거죠. 그 성향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시면 되겠고, 해석학이라는 것은 수학만 해석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물리, 화학 이런 데 가면 해석학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거기선 전부 다 뭐라고 그래요? 분석학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어널리시스를 수학과만 해석학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른 과는 전부 다 분석학이라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이 말을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해석학이라는 것의 주요 목적은 분석이에요. 분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해석학 과목을 공부를 할 때 어떻게 분석할 것이냐에 포커스를 두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분석하는 방법이 목적에 따라서 분석하는 내용들은 달라지겠지만 그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여기서 이제 핵심이 되는 겁니다. 대수에서의 핵심은 무엇이에요? 대수의 핵심은 연산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의 전공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럼 20세기 이후에 전공의 핵심은 집합 플러스 뭐예요? 집합 플러스 연산입니다. 그래서 이게 핵심 이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 가면 갈수록 무엇화 된다고 그랬습니까? 추상화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추상 과목의 추상의 꽃이 세 과목이 있죠. 뭐 더 있을 수 있겠지만 전공에서 세 과목은 뭐예요? 현대, 대수학. 여러분들이 좋아하죠. 다 좋아하는 과목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위상수학. 굉장히 좋아하죠. 사랑하고. 세 번째 뭐가 있습니까? 미분, 기하학이에요. 굉장히 사랑하지만 별로 가까이 가기 싫죠. 그래 안 그래? 이런 과목을 우리 에모라고 하죠. 에모. 노래 가사말 중에 각 그대 앞에만 서면 왠지 작아지는 뭐 그런 노래 가사말이 있는데, 이 내용들은 이제 공통점은 무엇에 관련된 내용들이냐면 추상화가 되다 보니까 이 추상화의 가장 취약점은 뭐냐면 손에 잡기가 뭐예요?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일수록 무엇이 중요하냐면 예가 중요해요. 그 예도 가능한 한 뭐야? 구체적이고. 더 원한다면 어려운 예가 아니라 뭐로? 쉬운 예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다 그러면 머릿속에서 쉬운 예가 나오면서 뭐구나라는 게 자기 나름대로의 내용이 딱 정리가 되어 있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내용 자체가 추상적인데 예가 어려워요.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뭐 별로 풀기 싫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 이제 이런 과목의 관점에서 아까도 했지만 노트 정리하는 방법은 아까와 동일하기 때문에 이 얘기는 이제 따로 별개로 안 할 테니까. 됐습니까? 자, 그러면 1, 2월에는 어떤 식으로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면 1, 2월에는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건 학원에서 쓰는 교재는 기본서가 아닙니다. 내가 쓴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기본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학원 교재는 여러분하고 나하고 강의를 하는데 의사소통의 도구로 활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요약서지 기본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본서는 어떤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제일 좋은 책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웠던 책이 제일 좋습니다. 오케이? 뭐 누구가 그러는데 무슨 책이 좋대더라. 그런 것에 휩쓸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웠던 책이 제일 좋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용어나 기호나 스타일이나 이런 것을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되죠. 이미 뭐가 됩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업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몸에 익혀 있죠. 익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풀기나 책을 읽기에나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뭐냐면 거기다가 낙서를 많이 한 경우는 가능하면 그 책을 보지 마십시오. 낙서를 많이 했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책이 너무 친절하죠. 책이 친절하면 뭐가 돼요? 공부 안 하잖아. 뭐를 안 해요?
생각 안 하죠, 생각. 생각 안 해요. 딱 뭐 생각하려고 그랬는데 다 써 있어. 그럼 뭐 생각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조금 공부는 조금 불편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시험장 가면은 절대 답안지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답안지를 작성하기 위해선 내가 그만큼의 조금 더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이 책이 너무 친절하게 잘 돼 있다 그러면, 그런데 나는 이 책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 똑같은 책을 그냥 사십시오. 그 절대 가서 커피숍 가가지고 몇천 원짜리 하는 커피 마시면서 역시 커피가 맛있어 뭐 이러시지 말고, 여러분 안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가서 차라리 무엇이 더 낫냐면 책을 사십시오. 그런 데다가는 절대 돈 아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책이라도 백지가 아무것도 거기에다 여러분들이 낙서를 안 해놓게 되면 그 책을 볼 때 느낌이 다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실 때마다 자꾸 거기다가 뭐 낙서해 놓으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뭔가 내가 여기다가 책을 보면서 어려운 점이 있다더라 그러면 차라리 포스트잇 같은 경우는 최대 장점은 뗐다 붙였다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활용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좋고, 연습 문제를 풀어볼 때도 어떻게 할까요? 연습 문제를 처음에 의욕에 불타가지고 다 풀어봐야지 그랬는데 챕터 하나 나가는데 뭐 일주일, 2주일이 걸렸어요. 그럼 그 다음에 진도 안 나가니까 뭐가 됩니까? 하기 싫죠. 그래서 연습 문제는 물론 풀어보는 게 좋지만 다 풀려고 처음부터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문제는 내가 책은 한 번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2번, 3번 여러 번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홀수본만 푼다든지 또는 모듈러 3의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본다든지 모듈러 4로 풀어본다든지 이렇게 나가십시오. 그러면서 자꾸 그 책을 볼 거리를 남겨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서를 보시는 게 좋은데 문제는 1, 2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어떤 거를 볼 것이냐는 거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 2월에 봐야 될 것은 누가 뭐래든 뭐가 됩니까? 비중이, 점수가 높은 게 좋겠죠? 당연히 아까 뭐 말 안 했어도 여기서 신론은 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전이죠? 여러분은 요즘 사전 개념이 없나? 휴대폰에 다 들어가 있어서? 나 때는 사전 없으면 공부 못 합니다. 그러니까 사전은 A는 버리더라도 사전을 버리면 안 됩니다. 오케이? 늘 들고 다니는 거예요. 늘상. 특히 뭐 친구 만나려고 했다 그러면 한 30분 일찍 나가서 짜증 내시지 말고 30분 일찍 나가서 신론을 가볍게 읽으면서 교양도 쌓고 시험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있으면 좋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읽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신론은 매일 보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신론을 공부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아침에 봐도 되고 저녁 때 봐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한 30분 정도만 뭐 그 책 읽듯이 소설책보다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읽듯이 30분 정도 매일매일 읽는다든지 아니면 끝날 때 집에 와서 뭐 다시 한번 또 읽어본다든지 하는 형태로 매일 자주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빨리 휙 하고 끝내야지 이렇게 마음 먹지 말고 지속적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나오면 현대대사학 해석하기 하는 것이 좋고요. 자, 수에서 토는 내 강의 요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광고도 할 겸. 자, 다시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면 일요일이다 그러면 일요일마다 이제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일 수 있을 수 있고 뭐 성당에 가시는 분들도 있고 뭐 절에 다니시는 분들일 수도 있고 뭐 다른 취미 활동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보통 교회 다니거나 성당에 다니신 분들은 대략적으로 나는 종교를 안 믿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 예배 시간이면 예배 시간 같은 게 정해져 있죠. 그리고 자기가 늘 다니던 시간이 있죠. 그러면 그런 시간들이 있으니까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에 맞춰서 스케줄을 잡아두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 스케줄을 이제 내가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얘기할게요. 스케줄을 잡는 것은 나는 이것을 하루에
5단계로 나는 나눠서 공부했습니다만, 내가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이 4단계를 나누든 5단계 나누든 이제 자유입니다만, 요거를 이제 나누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취침이란 말보단 잠이 더 좋으니까 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새벽이라는 말의 이제 기준은 뭐냐면요. 아침 식사 이전까지는 새벽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11시에 아침 먹는데 그럼 11시 이전까지는 새벽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럼 이제 이 시간에 일어났을 때는 대체로 새벽에는 조금 고요함이 있죠. 고요함이 있기 때문에 조용하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도서관을 가든 어디를 가든 좀 조용해요. 그러니까 이 조용한 시간에 나는 어떤 것을 공부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건 뭐 내가 여러분한테 권장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제 대학원 준비할 때 이걸 어떻게 했냐면 새벽 시간에는 내가 못하는 영어 공부를 하자 그래서 나는 이때 꼭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 시간에는 나는 좀 조용할 때 나는 집중이 된다. 그러면 이때는 가능하면 내가 조금 약한 과목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오후 시간이다. 그러면 이때는 산만하죠. 뭐 공기도 산만하기도 하지만 사람도 왕성하게 어떻게 됩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죠. 물론 집이라면 혼자 있으면 모르겠지만 대체로 오후 시간은 산만합니다. 그러니까 산만하다 보니까 집중이 잘 안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집중이 안 될 때도 할 수 있는 과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이 산만한데도 할 수 있는 과목. 나 같은 경우는 이때 현대대수학을 했어요. 뭐 내 노트에 친구들이 오면은 현대대수를 하루라도 안 읽으면 뭐 입안에 가시가 돋치는 친구에게 뭐 편지도 써주고 그랬는데 나는 이제 이때 뭐 주변이 무슨 일이 일어나도 뭐 이 책을 볼 때는 집중이 됐기 때문에 나는 이 시간에는 항상 대수책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대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이거하고 이제 시간의 특징이 다르죠. 오전과 저녁의 특징의 차이는 뭐냐면요. 도서관을 기준으로 본다면 오전에는 공부하려고 오는 분위기고요. 저녁 때는 집에 가려는 분위기죠. 그러니까 분위기가 마음도 틀려집니다. 그러니까 저녁 때는 누군가가 가방 들고 들썩할 때마다 자기도 모르게 가고 싶은 욕망이 생기죠. 그러니까 그때의 느낌과 하려고 오는 그 느낌하고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느낌에 따라서 내가 어떤 거를 공부하는 게 좋을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데 나 같은 경우는 이때는 보통 이제 해석학을 공부를 했었어요. 해석학을 하고 위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과목은 내가 굉장히 좋아했던 과목이기 때문에 뭐 웬만하면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런 과목 시간에 어떤 시간에든 나는 이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과목들에 맞춰서 공부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왠지 핑계대기 좋아하는 과목들이 있잖아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영어. 핑계대는 거죠. 아우 시끄러워서 영어 공부 못해. 막 이런 그 핑계거리가 있는 과목들은 가능하면 조용할 때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사람마다 전 과목을 다 잘할 수도 있지만 사람마다 뭐가 돼? 조금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다를 때 그 자기에 맞춰서 공부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해주고 그 다음에 이때 이게 중요한데 이때 이게 잠이라는 것은 자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잠자기 전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배가 많이 나왔습니다. 내가 군대 갈 때 49kg였고 대학교 졸업할 때도 49kg였고 박사학위 받을 때 51kg인가 하여튼 몸무게가 그랬습니다. 내가 60kg 되는 날 박수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내 평생 소원이 60kg 한번 넘어보는 거였는데 지금은 60kg 이하로 가는 게 평생 소원입니다. 하여튼간 이때는 이제 뭐가 되냐면 내가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집에 저녁 때 이제 오고 나면 이때 꼭 나는 라면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꼭 라면도 너구리만 먹었습니다. 그래서 동생 깨워가지고 너구리 한 마리 잡아와라 그러고 이제 너구리를 먹었는데 이때 이제 내가 이 말을 하는 건 내 몸무게 얘기를 한 이유도 이제 살찔까봐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먹고 에너지를 소비를 안 하니까 살이 찌는 거지 에너지를 소비하면 살이 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면 배고프지 않아요? 그 생각하니까 더 배고프죠 지금. 근데 공부하면 정상적으로 배고픈 게 정상이에요.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으니까. 남들이 보면 뭐 앉아서 하는데 뭐 하니 이럴지 모르지만 우리는 에너지를 계속 소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체력적인 것도 중요한 거예요. 에너지를 보충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에너지 보충을 하고
뭐 내가 아까 뭐 예를 들어 그 라면 얘기를 했습니다만 자기가 뭐 여기서 간식을 먹는 것에 의식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잠자기 전까지 이날 공부한 것을 복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 공부한 걸 복습하라는 거예요. 이때 와가지고 진도 더 나가야지 아까워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이날 공부한 거를 복습하는데 1시간에서 1시간 반 사이에 복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하루 일정을 끝을 내라는 거죠. 그러면 요게 딱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디테일하게 짜라는 얘기입니다. 월요일 날은, 일요일 날은, 왜냐면 이때는 이제 여러분 뭐 재학생이면 스케줄이 있잖아요. 강의 시간도 나와 있고, 뭐도 나와 있고, 이렇게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스케줄에 맞춰서 다 짜놓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이 대학원 진학 준비하고 할 때 이제 선배를 찾아가서, 선배님 공부 어떻게 했어요? 하고 이제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 선배님이, 나는 공부 별로 안 했어. 그래, 얼만큼 하셨는데, 15시간밖에 안 했어. 뭐 이렇게, 밥 먹는 시간 빼고. 짜증나요? 안 나요? 짜증 굉장히 나죠. 근데 나도 그렇게 했습니다. 왕짜증이지. 근데 이제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나도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처음에 선배가 그 얘기를 하는데 그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거죠. 그게 과연 할 수 있는 거냐. 잠자는 시간 빼고, 밥 먹는 시간 빼고, 이제 나 같은 경우는 담배를 피니까, 이게, 밥은 굶어도 담배를 굶으면 나는 못 사니까, 담배도 피워야 되고, 또 담배 피는 사람들도 커피도 좋아해요. 그러니까 커피도 가서 마시고, 그 대신 다행인 건 내가 술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유흥과 관련된 것은 안 했는데, 그럼 뭐 이런 거를 쭉쭉 하고 빼고 나니까 진짜 시간이 없더라고.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요게 이제 이때 친구들하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새벽별 보기, 저녁별 보기 운동을 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새벽별 보면서 집에서 나와서 저녁별 보면서 집에 들어간다가 이제 했던 내용입니다. 근데 요 내용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다는 얘기는 생활 패턴을 바꾸는 건 위험합니다. 나는 다행히 이게 뭐가 되냐면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돼서부터 나는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새벽에 일어나는 게 몸에 배어 있어요. 지금까지 쭉 이렇게 이어와서 새벽에 굉장히 일찍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게 남학생들은 좀 될 거예요. 남자 선생님들은 군대 때 6시에 점호 취하려면 일어나죠? 다 몸이 벌써 잊어버렸나? 이제 보통 이게 이제 일찍 일어나는 사람과 일찍 못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껴 맞추면 안 돼요. 공부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효율적인 거죠. 얼마만큼 에너지를 잘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거니까.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 기준은 절대적 기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1시간을 공부를 하도록 어떻게 했느냐가 더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요거는 요 시간은 내가 뭐라고 권하고 싶냐면 요 내용이 잘 안 되는 사람한테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벽에 일어나는 게 어려운 사람이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를 하면 그날 다 망쳐버려요. 이게 망치는 게 뭐 며칠 지나면 나아지겠지. 우리는 지금 실험 대상이 아니죠. 뭐 대학교 1학년쯤 되면 뭐 나아지겠지 하면서 이제 바꿔도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요게 망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게 일찍 일어나는 것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은 일찍 일어나서 하라는 거고요. 일찍 일어나는 게 몸에 배어 있지 않는 사람은 권하지 않습니다. 요거 하는 게. 그 다음에, 이 시간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도 했지만 내가 대학 때부터 한 2시쯤에 이렇게, 출근을 했는데, 남대입장들 출근을 하면서 이제 학교를 다녔는데, 제일 싫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새벽 2시에 초인종 울리는 트럭, 그때 개인 용달 아저씨였는데, 그 반시 아저씨라고 있어요. 성이 반시였는데, 그분이 초인종을 누르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빨리 출근하자고. 그렇게 싫은 거예요. 난 더 자고 싶은데. 2시부터 빨리 일어나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그게 몸에 배어 있고 그다음에 잠자는 시간도 그렇고 해서 어느 정도 몸에 다행히 배어 있어서 이렇게 됐는데 이게 어렵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시간을 스킵을 하고 이 시간을 활용을 더 잘 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다음에 요거를 계획서를 살 때 대수학하고 해석학은 여러분들이 대수학 다 끝나면 해석학 해야지 이러시는 것보다는요. 대수와 해석학을 병행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3과목 정도인 거죠. 교과 교육론, 현대 대수와 무엇을 해석학. 이렇게 이제 3과목 정도를 병행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교육학들도 이제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계획표를 잘 짜라는 거고 계획표는 꼭 이렇게 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계획표는 요거를 짤 때 한 주 단위로 이렇게 짜는 게 좋은데요. 한 주 단위를 보면 나는 이제 예전에 이거를 그 매주 월요일 날 그 아침에 도서관 가서 이거부터 만드는 게 일이었는데 요즘은 요거 프린트하면 다 나오죠. 그래서 뭐 요즘은 요게 나오면 요게다가 나오면 몇 월 며칠 날 날짜 쓰고 뭐 이런 것을 일일 계획표와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성공률 같은 경우를 여기다가 꼭 작성해 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하면서 조금 어느 정도까지는 공부하시는 게 좋냐면 아우 피곤해 하면서 이렇게 했더니 되게 기분이 유쾌해질 정도. 무슨 말이 이게 몸이 굳어져 있는데 스트레칭 조금만 해도 막 기분이 유쾌해지는 그런 느낌 있죠? 그 정도까지는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공부하면서 해 나가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공부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계획표 짜고 1, 2월 달에 이런 연습부터 해보는 게 좋을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전공은 하는데 이 두 과목만 더 많은 것을 하셔도 좋습니다. 더 많은 것을 하셔도 좋은데 괜히 이제 욕심내지 말고 여러분들은 이제 1, 2월에 모든 걸 승부를 내면 안 됩니다. 승부처는 7월에 가서 승부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7월에 가기 시작하면 이제 지치기 시작해요. 지치기 시작한다가 또 날씨 좋죠? 뭐 바캉스 간다고 그러는데 나는 방구석에 앉아서 공부해야 되죠? 막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 뭐가 돼요? 짜증나고 힘들어지면서 슬슬 포기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도 성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둬야 돼요.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게 1, 2월부터 이게 막 달리는 게 아니라 100m 달리듯이 달리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끌어올려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계획표를 잡아 놓으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시는 것이 이와 같은 관계로 이제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자, 조금만 쉴까요?